예, 오늘 특강 등기부 등본 뽀개기를 강의 드릴 랜드프로 박종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멋있게 시작하려고 엄청 많이 찾았어요. 어떤 말로 오프닝을 시작할까?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기쁨과 세상의 절실한 요구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게 뭐에 대한 정의일까요? 먼저 오신 분들 혹시 답을 보신 분이 있으면 말씀하면 안 되고, 네, 뭐에 대한 정의일까요? 알듯 하면서 어렵죠, 그죠? 직업적 소명에 대한 정의입니다. 직업적 소명. 자, 이걸 좀 나눠서 분석해 보면, 첫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기쁨.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의 절실한 요구가 만나는 지점. 나는 좋은데,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나는 좋아요. 근데 세상에 막 해악을 끼칠 수도 있죠. 도둑놈은 자기가 도둑질 하는 게 좋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없죠. 소명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도 기쁘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무언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내 직업, 잡을 통해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의 균형이 잡혔을 때 그 일을 오랫동안 보람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절실한 요구는 세상이 나한테 요구를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내 스스로가 내 잡에 대한 어떤 세상적 요구를 창출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면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합격하셨고 이미 업무를 하고 계시거나 또는 공인중개사업을 이제 오픈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공인중개사업을 하면서 내가 무엇에서 기쁨을 얻을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이 공인중개사인 나, 홍길동에게 뭘 요구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잡고 가시면 중간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이 소명을 다시 생각해 보면 쉽게 다시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make money가 목적이다 그러면 중간에 위기 오잖아요. 또는 손해 보잖아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적은요. 등기부 등본을 3시간 동안 뽀개보자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그럼 왜 등기부 등본을 뽀개자고 했냐면, 자, 힘들게 고객 설득해서 거래를 했어요. 전세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월세 계약이든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대충 봤어요. 잘 못 봤어. 내가 공인중개사긴 하지만 경험이 적다 보니까 잘못 보고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나 기쁜가요? 공인중개사로 해서 나 기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고객 기쁠까요? 없어요. 또는 내가 등기부 등본을 잘 봤어요. 제대로 봤어요. 그리고 거래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잘 봤음에도 문제가 생기면 나도 기쁘지 않고 나에게 그 거래를 맡겼던 고객도 기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도 갈 거고요. 나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타격도 입을 수 있고 경제적 타격까지는 안 가더라도 손해배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도덕적인 인간으로서 도덕적인 책임감은 느낄 수 있겠죠. 힘드실 수 있어요. 양심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다 양심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무엇인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특강은요. 등기부 등본을 시험 봐서 맞추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만큼 3시간 만에 그걸 다 일일이 A부터 Z까지 다 꼼꼼하게 시험 준비용으로 강의할 시간도 안 돼요. 그쵸? 오늘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커스로 맞출 겁니다. 자, 제 소개는 해야 되겠죠? 제 사진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사진이 나요? 실물이 나요? 실물이 나요? 아, 센스쟁이. 예, 맞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아무리 사진이 나와 보여도. 자, 저는요 서울대를 졸업했고 제가 경제학을 전공한 건 아니었어요. 서울대에선.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한국방송통신대 아시죠? KNOU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래서 경제학과 제가 그래도 수석 졸업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전체 수석이기도 해요.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제가 부지점장으로 현직 업무를 했었고요. 많은 그 이름 있는 기관들에서 이렇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국 FPSB라고 재무설계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교재감소위원 커리큘럼을 만드는 연구위원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요 자격 중에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국제 자격증이에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거 외에도 국내에 많은 경제 관련된 자격증, 투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 경력으로는 국민은행을 비롯한 국내에 유명한 굴지의 회사들에서 강의를 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뭐 TV 출연도 제법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이라고 그 경제 전문 채널 아시죠? 거기서 부자들의 비밀노트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한 2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월화수목금에서 한 10일 정도. 맞아요. 제가 맨날 고정 패널로 나가서 오늘은 투자 얘기 강의하고 뭐 전화로 질의응답하고 다음날은 부동산 관련해서 강의하고 뭐 질의응답하고 나름 시청률 좋았습니다. 2주 방송이 계속 나갔다? 시청률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나쁘면 하루 이틀 하고 잘려요. 방송사. 그죠? 그리고 뭐 MBC TV도 제가 재무설계 성공 사례로 출연했던 적이 있고요. 제가 썼던 책 나에게 맞는 수입별 재테크라는 책이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도 이렇게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저 강사가 하는 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 뵙는 분한테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자, 오늘 주요 목차는요. 처음에 공인중개사의 존재감과 등기부등본의 좀 기초 A부터 Z까지 1교시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2교시 때 오늘의 하이라이트 Q&A 선생님들이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 실무를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현장에서 만났을 때 이거 뭐지? 어떻게 고객한테 설명해 드려야 되지? 판단해야 되지?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지? 어떤 위험을 고객한테 고지해야 되지? 좀 혼동이 되는 부분들 지금까지 실제로 질문이 들어왔던 겁니다. 랜드프로 쪽에 질문이 들어왔던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그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강의했던 내용 핵심 정리 마무리 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로서의 존재감. 공인중개사로서의 나의 존재감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제가 전문가라는 말하고 영업인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문가는 핵심이 뭐예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영업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두 양자, 전문가와 영업인의 공통점은요. 스페셜리스트다, 프로페셔널하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대가다, 마스터라고 하죠. 정점을 찍었다 라는 점입니다. 이건 양자가 동일해요. 근데 차이점은 전문가는 중요한 게 뭐냐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쵸? 어떤 전문가한테 뭔가 인터뷰를 하거나 의견을 물었을 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상대방들한테 큰 신뢰를 주기 때문에 중요하죠.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영업인 입장에선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고객의 마음을 얻어서 요까지만 해도 안 돼요. 얻은 다음에 뭐예요? 계약까지 가야 소득이 생기죠.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은 전문인일까요? 영업인일까요? 영업인. 다른 의견 없습니까? 둘 다. 그렇죠. 둘 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무게 비중을 조금 더 두자면 양자를 다 갖고 있어야 되지만 영업인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주면서 나도 어떤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3대 영업을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자동차, 보험, 부동산 영업을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어요, 혹시? 왜 이 세 가지를 3대 영업이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네? 파는 거? 다른 것도 팔아요. 이거 세 개만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만의 특징을 여쭤보는 겁니다. 계약한다. 아, 그렇죠. 그냥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계약서를 쓴다. 아, 그렇죠. 그럼 왜 계약서를 왜 쓸까요? 동네 슈퍼 가서 너구리 사면서는 계약서 쓴 다음에 돈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왜 자동차, 보험, 부동산 계약은 계약서를 쓸까요? 예? 고가다. 그렇죠. 금액이 큽니다. 금액이 커요. 자동차는요, 경차만 해도 한 1,000만 원대 넘어가죠. 비싼 차는 몇 억대고요. 그죠? 자, 보험은, 그건 싸지 않냐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월납보험료 뭐 10만 원 별거 아니지 않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보험은요, 월납보험료 10만 원만 해도 1년이면 120만 원이고 20년 계약이면 2,400입니다. 중형차 가격 나와요. 네, 작은 것만. 더군다나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뭐예요? 나중에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으려는 거잖아요. 만약에 보험 계약을 잘 해놓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잘못 설계해놔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몇 천만 원 차이가 아니라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보험금으로는. 그죠? 그 다음에 받더라도 잘 설계했으면 2천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1,000만 원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문제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부동산은 말해 뭐합니까? 그죠?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한 80%, 적게는 70%가량이 부동산 관련 자산이에요. 그쵸? 선생님들 본인의 자산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중산층 이하분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이나 내가 살면서 보유하고 있는 집이 내 재산의 한 7, 80% 이상이에요. 이거 한번 삐끗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십 년 내가 열심히 모은 재산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아마 비슷할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특히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부동산 비중이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영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제가 이제 40대 후반 정도 되는데요.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했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제가 교환을 만들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의사 한 분이 계신데, 제가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는 분 중에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심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심장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심장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 가장 초기 단계죠. 근데 심장은 별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의사가 보기에 찍다 보니까 심장 옆에 폐가 찍힌 거예요. 근데 폐가 좀 이상해 보인 겁니다. 이분은 말하지도 않았어, 폐에 대해서. 근데 이분 의사가 보기에 심장을 찍다 보니 폐가 나왔는데 폐가 좀 이상해 보여요. 좀 재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재검을 했는데 진짜로 폐가 문제가 있었어요. 초기 암 단계였습니다. 초기 암. 그래서 잘 치료받으시고 지금 건강하게 몇 달 쉬다가 직장 복귀해서 생활하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그 의사가 심장 얘기만 들었으니까 심장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폐암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났다 싶으면 이미 말기예요. 증상이 쉽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쉽게 치료받지 못했거나 심지어는 안 좋은 상황까지 가실 수 있었겠죠. 이게 전문가입니다. 고객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까지 포착해서 잡아줄 수 있는 거. 자, 제가 첫 번째 자동차를 살 때 경험했던 일인데 제가 엄청 깐깐해 보이지 않으세요? 딱 보면. 그죠? 엄청 분석적이에요, 저는. 자동차 사기 전에 인터넷에서 엄청 조사 다 했고요. 근데 실물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하루는 일정을 쫙 빼고 자동차 매장을 돌자. 그리고 나서 결정하자. 근데 제 사무실 바로 옆에 K사 매장이 있었어요. 들어갔더니 영업하는 분이 한 분이 딱 계셨습니다. 연말이라서 아마 다이어리 포장하고 계셨어요. 고객들한테 좀.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더니 통상적으로 보통 영업인이면 뭐 물어봐요? 얼마짜리 찾으세요? 뭐 어떤 모델 보러 오셨어요? 뭐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이 차는요? 막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차를 원하세요? 어떤 거가 중요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What do you want? 그래서 제가
가격대는 좀 여유가 있다. 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 생각하고 있다. 좀 넉넉하게 버퍼가 좀 있다. 하지만 연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저는. 그랬더니 딴 말도 안 해요. 아, 이 모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 딱 모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이래?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옆에 매장, 수입차 매장까지 다 돌았습니다. 제가 무슨 차를 살게요? 네, 처음에 바로 그 차 샀어요. 그분이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아, 영업이라는 게 그거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K사 전국 영업 판매 왕이셨어요. 아, 고수는 다르구나. 자, 세 번째, 보험 세일즈맨.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보험 영업을 했었거든요. 자, 제가 강의를 잘했어요. 그때부터도. 그래서 재무설계 강의를 했는데 제 강의에 신뢰를 얻으신 분이 재무설계를 의뢰하셨고 결과 이제 1차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를 하셨고 이제 협력업체에서 한 5년 정도 더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완전 은퇴를 하실 계획이셨는데 노후 자금에 대해서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가지고 계신 게 좀 있으시니까 최소한의 생활비 자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종신형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월납 500만 원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약간 투자형 상품, 변액이라고 있죠. 주식이나 채권의 투자형 상품을 권유해서 가입하셨어요. 계약서에 사인하셨어요. 근데 월납 500만 원이면 작아요, 커요? 크죠. 큽니다. 그래서 이분이 확신이 없으시니까 저는 계약서 받아왔는데 전화 왔어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접수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오전에 제가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걸 물어보시고 그때 결정하셔도 됩니다. 제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핵심 거절은 뭐였었냐면 이게 은행 상품이나 증권사 상품에 비해서 보험사 상품은 사업비가 높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결국엔 손해 아니냐. 다른 걸로 준비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맞습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부분 맞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고객이 최종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업비 부분만 보면 보험사 상품이 불리한 게 맞지만 과세 측면에서 세금이 비과세되는 부분 그리고 변액 상품이라서 주식시장에서 잘 주식과 채권 펀드를 잘 운용했을 때 정상적으로 수익이 났을 때의 그 차이 모든 거를 다 고려해서 제가 엑셀 시트로 그 앞에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려봐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확실하진 않지만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니 하셔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설득을 했더니 확신을 가지시면서 서명을 하셨습니다. 계약하기로 다시 마음을 굳히셨어요. 자, 여러분들 업종에서 제가 경험해 본 거는요. 이건 간접 경험이에요. 제 직접 경험은 아니고 한 공인중개사가 있었는데 고객이 의뢰했어요. 의뢰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이셨어요. 자, 이분하고 비슷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떤 집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뭐부터 물어봐요? 얼마짜리 원하세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가격이 제일 중요한 고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도 있거든요. 가격은 물론 확인을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원하시는 가격대는. 하지만 꼭 그게 첫 번째가 아니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독특하게도 나는 마당에 아름드리 사과나무가 있는 집이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분이 마침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매물 중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아름드리 사과나무가 마당에 있는 그런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진짜로 마당에 딱 들어가니까 아름드리 사과나무가 있어요. 아주 만족스러웠죠. 근데 문제는 이 집이 오래된 집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안에 건물을 들어가 보니까 주방도 너무 낡았고 화장실도 너무 낡았고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고객 입장에. 말했겠죠. 그랬더니 이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했게요? 네, 맞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아요. 막 우기지 않아요. 고수들은요. 네, 맞습니다. 이 집은 오래돼서 주방도 낡았고 그리고 화장실도 낡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고객님 이 주방에서는 주방 창문으로는 마당에 있는 아름드리 사과나무가 보입니다. 또 이 화장실 작은 창문으로는 마당에 있는 아름드리 사과나무가 보입니다. 주방과 화장실은 이사 오시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마당에 이렇게 아름드리 사과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집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고객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약했습니다. 중요한, 우리는 거절을 하면요, 거기에 매몰돼요. 인테리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인테리어는요, 이거 오래돼서 그런 건데, 뭐, 그래도 30년 쓴 거 치고는 괜찮지 않아요? 그냥 들어오시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고요. 그쵸? 그건 하수입니다. 고객이 처음에 뭐라 그랬냐고요. 나는 아름드리 사과나무가 있는 집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자꾸 변두리에 포커스를 맞추냐는 거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면 되는 거지. 그쵸? 전문가나 영업인은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내 분야 다 분야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예. 자, 요즘에는 나이트클럽이라 안 하죠. 제가 젊었을 땐 나이트클럽에 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새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저 아저씨다 이렇게 얘기 들어요. 클럽에 간다고요. 클럽에. 홍대 클럽. 그죠? 클럽에 가면 제가 최근에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들었던 우스갯소리인데 나이트 클럽에 가면 부킹의 레벨이 있다. 제일 하수 1단계는 뭐예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가가. 춤추면서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말 섞어가지고 어떻게 좀 합석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이게 하수입니다. 하수. 될 때도 있는데 참 모양새가 별로예요. 그죠? 거절당하면 또 되게 멋쩍어요. 자, 이 레벨 2는 뭐냐? 직접 나서기 좀 뭐하니까 웨이터를 이용하는 거죠. 웨이터를 통해서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하와이안 펀치 내가 결제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저쪽에 계신 이거 왜 저 안 시켰는데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쪽에 앉으신 분이 시켜드린 겁니다. 눈인사 딱 날리고 웨이터한테 합석을 한번 권유해 달라 이렇게 부탁했겠죠? 그래서 오케이 하면 합석하는 거고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방탄소년단 멤버다. 그러면 레벨 1이나 레벨 2 할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클럽 들어가면요. 내 주위에 쌓여. 그쵸? 이성이 쌓이겠죠? 안 그렇겠어요? 이게 고수입니다. 클럽에 있어서 고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뭐 방탄소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얼굴이 조각남이야. 얼굴이 막 뭐 누구 있어요? 요새 여자 연예인 중에 예쁜 사람? 뭐 누구야? 그러면 뭐 끝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마케팅에도 레벨이 있어요. 자, 선생님들이 처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무슨 아파트 단지 끼고 하나 열었어요. 고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객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고객이 와요? 안 와요. 왜?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미 검증받은 분들이 많은데 선생님들 오픈했다고 오겠어요? 이왕이면 검증된 데 가겠지.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셔야 돼요. 차에 보면 뭐 써 있어요? 핸드폰 번호 따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막 따오면 안 돼. 몇 동 쫙 정리. 몇 동 딱 분류를 하셔야 돼요.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통은 자기 집 밑에다 대잖아요. 먼데 대진 않을 거니까 근처일 거 아니에요. 그죠? 분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공인중개사 오픈했습니다. 계약하러 오세요. 그럼 와요? 문자 날리면 와요? 안 와요. 그냥 바로 수신 차단이에요. 수신 차단이에요.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맞죠? 어떻게 하셔야 돼? 간단하게 인사는 하고 저는 여기 단지에 새로 오픈한 공인중개사인데 앞으로 이 번호 요즘에 신용정보 민감하죠? 내 번호 어떻게 알아서 기분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같은 아파트 단지 살고 있는데 또는 상가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에서 번호를 얻었습니다. 불쾌하시다면 앞으로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앞으로 이 번호로 부동산 관련해서 실제 전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할 때 좋은 정보들을 제가 짧게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원치 않으시면 수신 거부라고 답장 주시고 괜찮으시면 아무 답장 안 하시면 제가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너한테 정보 줄게. 싫으면 말고. 이해되세요? 뭐 한 절반 정도는 싫어할 수 있어요. 요즘 분위기에서. 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 100명 번호 적어 왔는데 그 중에 10분만 그래 네가 주는 정보 내가 받을게.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소수 계약이 나오겠죠. 그죠? 소수 계약이 나오면 그 나랑 계약한 고객 있죠. 나를 통해서 매매 계약한 고객, 나를 통해서 전세 계약한 고객 있겠죠. 그러면 그 고객들 계약 끝났으니까 감사합니다고 보내요? 안 돼요. 그러면 마무리 잘 졌어요. 끝까지 정리 잘 해드렸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고객님, 제 서비스가 어떠셨어요? 좋으신 점이 있으셨나요? 또는 조금 불쾌하시거나 이건 조금 미비했다라고 느끼시는 점 있으신가요? 들어야죠. 그리고 만족한 부분이 좀 더 크게 느껴지신다면 주변에 저 선생님 말고 옆집이나 이웃집 또는 이사 가신 쪽에서 이런 거래, 저희 단지랑 필요한 거래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소개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보는 드릴 테니까 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가끔 보내니까 좋은 정보. 그래,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로서 내가 거래했던 사람들 괜찮은 사람이 있었지.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 정보 보내면서. 그러다가 혹시 주변에 실제 거래를 할 사람이 있으면 본인 또는 주변에 있으면 연결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1번 단계, 2번 단계를 열심히 오랫동안 잘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평판이 어떨까요? 단지 내에. 엄청 좋아져요. 야, 공인중개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선생님들 음식점 동네 근처에 가보거나 병원 가봤을 때 다 똑같은 의사, 다 똑같은 음식점이 아니에요. 가봤는데 돌팔이 같아. 맨날 비싼 치료만 하려고 그래. 또는 음식 맛없어. 불결해. 화장실 갔더니 너무 더러워.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똑같아요. 공인중개사 거래해봤더니 어쩔 수 없어서 했는데 여긴 좀 아닌 것 같으면 안 와요. 그런데 만족을 시켰다 그러면 어때요? 그리고 계약 이후에도 계속 관심 가지고 정보를 보내주는 성의가 보여. 계절 때마다 계절 인사도 보내고 문자지만 정보도 내가 놓치기 쉬운 정보들 보내주고 계약 이후에도 검토할 것들 보내주고 하면 신뢰감이 생기겠죠. 소개가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뭐 3번부터 처음에 할 수 있냐? 없어요. 처음에 3번으로 갈 수 없어요. 연예인이 처음부터 인기 연예인 되는 애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어때요? 백댄서부터 시작해요. 가수 B 얘기하시죠? 뭐 엄정화 누구 백댄서였나 그랬잖아요. 그죠? 누구 다른 여자 가수 백댄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백댄서부터 하는데 어떻게 연습했대요? 내가 안무 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내가 백댄서지만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지만 그 안무를 죽어라 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한 번도 실수 안 하게. 그래야 다음번에 또 불러줄 거 아니에요. 또 불러줄 거 아닙니까? 백댄서라도. 그죠? 그래야 기회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1번 잘 하시면서 점점 비중을 2를 늘리시는 거예요. 2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평판이 좋아지면 3번이 너무 많아져서 1, 2번을 안 하셔도 3번 고객만 대응하기도 바빠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 뽑아야죠, 이제는.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마케팅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왜 공인중개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정리해보면 첫째, 아주 기본적인 거는요. 정보 비용 줄이려고. 공인중개사 없이 내가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수자를 찾으려고 해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직접 광고하고 홍보하고 찾으려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집 보여주고 하는 업무를 내가 다 맡아서 하려면 내 본업을 어떻게 하냐고요, 집주인들이. 그죠? 또는 매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매수자 입장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거래 조건 조율. 매수자와 매도자는 이해관계가 달라요. 매도자는 비싸게 팔고 싶고요. 매수자는 싸게 사고 싶어요. 근데 양자 간의 거래를 하면 이해관계 버퍼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중간에서 그 조율을 해줄 수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은 뭐냐? 전문가의 조언을 얻기 위해서. 나보다는 그래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본 사람 아니야.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정부 규제가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대출은 한도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세금, 지금 내가 이 거래를 하면 세금 문제는 없는지, 임대사업자를 내가 등록하고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등록하지 않는 게 나을지, 뭐 이런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 동네에 나와 있는 물건 중에 같은 가격이라면 좀 더 나은 물건, 또는 비슷한 물건이라면 가격이 조금 싼 거, 나보다는 더 분위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주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가장 큰 게 뭐냐면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B레벨이나 C레벨의 것들은요, 실수하면 좀 손해볼 수 있고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거래 자체를 잘못해가지고 사기를 당했다, 또는 등기부 등본을 직접 볼 줄 아는 고객이 등기부 등본을 보고 거래했는데도 문제가 생겼다, 그건 아주 치명타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객 자산의 7, 80%가 어디에 있다고요?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내 재산이 한 7, 80% 날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 나 혼자 거래하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 소송거리가 생기면 직접 소송해요? 변호사 찾아가요? 변호사 찾아가죠. 높은 수임료 주면서 몇백만 원 이상 주면서 찾아가잖아요. 왜 찾아가요? 내가 직접 하면 그 돈 안 들어도 되는데 그 돈을 드리는 것보다 그 돈 안 드리고 내가 소송에서 지는 것보다는 그 돈 드리고 소송에서 이기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 안 내면 좋잖아요. 근데 왜 공인중개사를 찾아요? 그 수수료 내가 내더라도 진짜 큰 손해 안 보면 그게 이득이니까. 맞죠? 핵심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기를 당하지 않게. 자, 그러면 선생님들 작은 사기라도 살아오면서 당해보셨어요? 안 당해보셨어요? 당해봤죠? 왜 사기 당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안 당했다고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당한지 다 알아요. 다 당해봤을 거예요. 작은 거라도. 그죠? 왜 당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당했던 사기. 왜 당했을까? 믿어서. 그죠? 사람을 믿어서. 정답 중에 있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몰라서. 맞아요. 욕심. 맞습니다. 이 레벨이 높아요. 이 클래스. 역시 이게 공인중개사 준비반이 아니라 합격 이후의 반이기 때문에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요, 첫째는 욕심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지나치게 싸고 좋은 물건을 찾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물건은 좋은데 보통 그 비슷한 물건의 가격보다 훨씬 싼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인 시장에서. 왜 없을까요? 매도자 입장에서 내 물건 가격이 시장에서 이 정도로 평가받는데 굳이 낮춰서 팔고 싶을까요? 아니죠. 물론 가끔 급매가 있긴 있어요. 내가 빨리 이사를 가야 돼서 또는 뭐 이민을 가야 돼서 급매물로 조금 싸게 나오는 게 있지만 그것도 한 10% 20% 다운되는 거지 시세의 절반으로 내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급매라 그래도? 없어요. 이건 좀 비정상적이다. 이유도 없이 급매물로 나왔다.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또는 경매 같은 데 들어갔는데 막 3번 유찰됐어. 근데 별로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입찰자도. 이거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가 보다 확 들어가면 되었네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지. 그죠?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적당한 욕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당한 가격에 비슷한 가격대보다 조금 더 좋은 물건 정도 추구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거에서 벗어나면 좀 의심하실 필요가 있다. 자신 있으시면 들어가세요. 근데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들어가시지 마세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만 믿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만 믿기 때문에. 앞에서 막 말을 하잖아요. 사글사글하게 막 웃음을 치면서. 사기꾼들은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예쁘고 잘생겼어요? 예쁘고 잘생겼어요. 차에 가면 반드시 성경책이 한 권씩 있고요. 차 앞에 왜 룸미러에 보면 막 염주 같은 거 걸려있고 십자가 걸려있고 그래요. 말도 엄청 잘해요. 그리고 큰 사기꾼은요, 처음부터 사기 안 쳐요. 신뢰를 엄청 얻어요. 작은 계약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방 뒤통수를 크게 때려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근거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2번, 3번은 사실 엮여요. 그죠? 말만 믿고 근거를 확인 안 하는 거죠. 그럼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근거는 뭐예요? 오늘 배우려는 거. 등기부 등본이에요. 등기부 등본. 등본을 보시란 말이에요. 등본은 한 번만 보면 된다? 여러 번 봐야 된다? 여러 번 봐야 돼요. 왜? 계약서 쓰기 전에. 계약서 쓰고 나서 뭐 중도금이 있을 수도 있죠? 중도금 납부하기 전에. 특히 돈 보내기 전에 있잖아요. 매수자 입장에서 돈 보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얼마 안 하잖아요. 열람은 700원, 뭐 이렇게 발급하면 1000원이에요. 그죠? 그거 아끼고 싶어서. 또는 제가 보니까 돈을 아끼기보다는 귀찮아서 한번 뛰어봤는데 뭐 이런 분들 많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내가 매수자 쪽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거래일 때, 또는 양자를 다 내가 대변 중간에서 다 할 수도 있죠. 그럼 매수자 쪽도 내 쪽이잖아요. 특히 매수자랑 내가 연관됐을 때는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언제 위주로? 돈 보내기 전에, 계약금 보내기 전, 중도금 보내기 전, 잔금 보내기 전엔 반드시
왜냐고요? 계약 썼을 때는 근저당 설정이 안 잡혔었어. 중도금 보내기 전에 잡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악의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잔금 보내기 직전 날 근저당 설정 잡아서 접수하면 그 다음날 떼어보면 바로 떠요, 안 떠요? 안 뜰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등기소에 접수건이 많으면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그 다음날 바로 안 떠요. 나중에 뜨고 나면 효과는 소급으로 적용이 돼요. 접수한 날로. 그렇지만 떼어봤을 때 안 나올 수도 있다고요. 시점 차이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계약 끝나고 잔금 치르고 나서도 한 며칠 있다가 다시 떼어봐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하필이면 나한테 이상한 고객이 걸려서 거래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 걸려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대로 아유 알아서 근저당 설정 이거 잔금 받은 걸로 처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티나게 막 내가 형사인 것처럼 추궁하면 돼요 안 돼요? 영업하면서. 아 그건 안 되죠. 그렇지만 표정이나 태도는 아주 공손하게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냉철하게. 이게 프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전문가와 사기꾼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문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전문가 뭐라 그랬어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사기꾼은 뭐예요? 습관적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사람이에요. 이득을 꾀하는 게 죄는 아닌데요. 남을 속여서 이득을 꾀하는 게 죄인 거예요. 맞죠? 자, 두 개 비교해 볼게요. 전문가는요. 자신이 조사한 거, 연구한 거에 허점과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심지어는 많이 공부했는데도 자기가 그 분야에 석박사인 사람도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할 때 어떻게 해요? 확신 있게 얘기한다 아니면 이럴 가능성이 높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안 들죠, 사실. 확실하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해?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좋은 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뢰를 하거나 검토를 받기에 적당한 분들인 겁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요, 뭘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이래요. 그럼 우리 짜증나죠. 왜 교통정리를 안 해주고 다 맞다 그래. 근데 그분의 경험상 가정이 바뀌면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부러 흐리멍텅하게 답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사기꾼은 어때요?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확실한 것처럼 말해요. 말도 확실합니다. 이거 사시면 반드시 오릅니다. 지하철 반드시 뚫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사기꾼이 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여기 앉으신 분들. 그런데 내가 모르는데도 안다고 생각해서 사기꾼이 될 수는 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한 게 맞다고 생각해서 고객에게 확실하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내가 사기꾼으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 한마디 하실 때 또는 특히 계약서에 문서로 남기는 부분은 더욱더 어떤 분들은 요새 녹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말이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녹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도 몰래. 나도 몰래요. 법적으로 보면 상대방 혼자 말한 걸 녹음하면 증거 능력이 없대요. 근데 그 사람도 같이 대화를 한 게 녹음이 되면 증거 능력이 약간 있대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중간중간 질문해요. 자기 말도 들어가게.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자, 이해되셨죠? 자, 전월세 거래 시 우리 주의할 거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주인 아닌 사람과 계약하거나 송금하면 절대 안 된다. 에이, 누가 그런 실수를 하겠어. 우리가 그래도 공인중개사 시험도 봤는데 아니요. 거래하시다 보면 영업이 잘 안 돼요. 근데 남편 명의 집인데 남편 바쁘다고 아내가 와서 제가 대신할게요. 제가 대신할게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보던 사람이야. 몇 동 몇 호 사시던 분이야. 그러시죠 뭐. 바쁘신데요 뭐.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러기 쉬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잖아. 특히 여성분들 관계가 중요하죠. 나랑 친한 분인데 해달라는데 그거를 해주지 뭐. 남편이나 아내나. 그죠? 자,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위임받는 경우가 있죠. 내가 위임받았어요.
말만 믿고 위임 받았대. 위임 받으셨대요. 계약하시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있어야 돼요? 위임 받았으면 위임장 있어야 돼요. 위임장만 있으면 돼요? 예.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위임했다라는 인감증명서 용도 써 있는 거 있어야 돼요. 요새는요, 진짜 나쁜 사기꾼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위임장도 사기로 만들어요. 요새 문서 편집 쉽죠. 비슷한 문서 하나 떠다가 그 사람 거 가짜로 만들면 돼요. 덮어 씌워가지고 인쇄하면 돼요. 그죠? 인감증명서도 위조하는 애들이 있어요. 참 뭐 믿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것만 보고 확인하시면 안 돼요. 꼭 얘기한 다음에 진짜 주인 전화번호나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직접 통화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분이 위임 받았다고 하시는데 진짜 맞습니까? 그분 앞에서 위임 받으신 분 앞에서 하면 불쾌할 것 같으면 어떤 그 자리 파하고 나서라도 적당한 시간에,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임장도 어떤 내용을 위임했는지 보셔야죠. 어떤 내용을 위임했는지,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도 위임을 했는지, 그냥 이 거래에 대해서 한번 상황을 알아봐라 위임한 건지, 그 위임 내역이 정확하게 없으면 위임을 했지만 내가 가격을 그렇게 위임은 안 했는데 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 내용도 보셔야 됩니다. 막 주민등록증 보고 얼굴이랑 막 보시는 분들 계세요. 본인 만나면서. 근데 문제는 등기부등본 주민번호랑은 안 맞춰봐. 얼굴만 막 보고. 당연히 그 사람 주민등록증인데 그 사람 얼굴 맞겠지. 근데 진짜 다른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등기부등본에 되어 있는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다 크로스 체크해야 돼요. 등기부등본하고도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하고 사진, 얼굴, 본인 얼굴 다 확인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티나지 않게, 그분이 불쾌하지 않게. 자, 그 다음에 경매당한 집인 줄 모르고 계약. 특히 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 그죠? 계약서 쓸 때는 경매 진행 안 됐을 수 있어. 아직 안 떴어. 계약서 쓰고 나서 그 이후에 등기부등본에 기록돼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진행이 시작은 됐는데 아직 등기부등본에 안 올랐을 수도 있어요. 여러 번 검토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출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집은 전세 월세 계약의 경우에 위험하죠. 그죠? 그것까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런 거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전세권 우리 집주인들이 잘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거의 안 잡아줘요. 그러면 전세권이 등기가 안 된 전세 계약이 대부분이죠. 그냥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전세 계약이 대다수잖아요. 거의 99.99%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 계약은 등기부등본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면? 안 나오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확인해요? 예? 전입세대 확인은 떼어봐야죠. 그 사람이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인지 아닌지. 그죠? 확인해 봐야 돼요. 왜 등기부등본에 등기도 안 됐는데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안 된 전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까요? 어쨌든 공시됐다 이거예요. 등기부등본엔 공시 안 됐지만 전입세대 열람만 띄워보면 거기 공시돼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까. 그걸 안 찾아봤다? 공인중개사가 또는 새로 매수하는 사람,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안 찾아봤다? 본인 잘못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법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주려고 있어요. 하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까지는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네가 떼어볼 수 있었는데 안 떼어본 거잖아. 그건 네 책임이잖아 라고 법은 묻는단 말이에요. 책임을. 이해되시죠? 자, 매매거래 시에도 마찬가지죠. 주인 아닌 사람과 계약송금은 마찬가지죠. 이건 항상 기본이죠. 기본. 그 다음에 가압류나 가처분되어 있는 집인지 모르고 잔금을 줬다. 이걸 우리가 그래도 공인중개사인데 당할 것 같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 쓸 때는 없었어. 그 사이에 잡힐 수 있어요. 잔금 바로 직전에 이게 잡히는 바람에 잔금날 떼어봤을 때는 안 나왔는데 그 며칠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또는 그날 저녁에 딱 떼어보니까 나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대출이 너무 많이 있는 집인데 이 대출을 상환 안 하고 집주인이 또는 상환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잔금 줬는데 처리 안 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만 믿지 말고 그러실 거죠? 그러면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데 잔금 주는 거랑 이 상환 처리, 기존 대출, 근저당 설정 잡혀 있는 거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데 어떻게 실무적으로 처리할지를
매도자랑 미리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매수자가 피해를 안 보죠. 그죠? 자,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첫째, 등기부 등본을 볼 줄 몰라서. 또는 볼 줄은 아는데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또는 등기부 등본을 자세히는 살펴봤는데 행간의 의미까지는 고민해보지 않아서. 예, 이 정도의 수준인 분은 여기 앉아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등기부 등본의 A to Z. 이 부분은요, 사실 제가 뺄까 넣을까 하다가 그래도 기초를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볍게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등기부 등본이 왜 생겨났을까요? 왜 생겨났을까요? 등기부 등본. 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막연하죠, 그죠? 아,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로 하라니까 좀 어려워요, 그죠? 등기부 등본은요, 만약에 어떤 거래를 할 때 그 집이 어떤 소유권 다툼이 있는 집인지 아닌지, 어떤 대출 때문에 근저당 설정이 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각자 주인이 자기 집에 대해서 기록한 걸 문패 옆에다 붙여놓기로 하자. 이렇게 했다 쳐요. 믿을 수 있어요? 그거 믿고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집주인이 자기 유리하게 써놓겠지. 우리 집은 근저당 설정 있는데 하나도 없고 소유권 문제 하나도 없어. 막 경매가 들어와 있는데. 근데 그거 믿고 나 이 집 사고 싶어요. 거래합시다 하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특히 매수자 입장에서 불리하죠. 정보가 매도자는 다 있는데 매수자는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민간 기업에게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의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다?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등기소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등기소에 근무하는 등기관들을 공무원으로 선발해서 너희들은 이 업무만 해. 이 업무만 해. 근데 함부로 적지 마. 확인한 다음에 적어줘. 두 사람이 매매계약서를 써가지고 제출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서류 같이 내. 부속 서류들 다 같이 내면 실제로 계약이 맞는지 서류상으로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이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을 때만 이제 그 다음 줄에 쓰고 전 소유권자 지우고 새로운 소유권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 이 룰에 의해서 해주라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공신력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믿을 수 있는 건 그나마 등기부 등본밖에 없는데 공신력은 없어. 공신력이 없는 게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건 있죠. 근데 사고가 많이 터지진 않아요. 왜?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 착한 사람이 더 많아서 사기를 안 치는 사람이 더 많아서 사고는 별로 없는데 장점은 뭐냐면 빨리 처리되죠. 그냥 서류만 검토해서 서류만 문제 없으면 등기를 해주니까 등기 접수하면 빠르면 당일 뭐 하루나 이틀 있다가 되잖아요. 그죠? 하루나 이틀 있다 된단 말이에요. 등기가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되는 건 장점이죠. 왜냐면 신속하게 돼야 확인해 보기가 좋으니까. 그죠? 근데 단점은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공신력이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공신력이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 서류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전화해봐요. 이런 서류 들어왔는데 당신 이거 맞아? 매도한 거 맞아? 매수한 거 맞아? 이 가격 맞아? 또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될 수도 있죠? 상속에 의해서 부모님 돌아가신 거 맞아요? 사망진단서도 서류 냈겠지만 전화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하면 조사도 나가요. 공신력이 있는 나라들은. 오래 걸리겠죠. 공신력은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오래 걸리고 불편한 점이 있어요. 조사에 또 응해야 되고, 그죠? 장단점은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공신력은 없다.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서류상으로라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나름 어느 정도의 공신력이 전혀 없다기보다는 확실하지 않은 공신력을 갖고 있다. 이 정도가 적당한 표현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민간이 하지 않고 국가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양자 어떤 피해를 보지 않게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하겠다라는 게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고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구성 이 정도 다 아시죠? 크게 구성은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고요. 표제부에는 개요 내용 나와 있죠? 건물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몇 층짜리 건물인지 지층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갑구에는 소유권이나 소유권 관련된 법적 다툼이 기록되어 있죠? 가압류, 가처분, 압류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죠? 가등기, 그죠? 을구에는 뭐 나와 있어요?
소유권 외의 것들 나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근저당 설정. 왜? 건물 사면서 자기 돈으로 100%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날 뭐 같이 들어가요? 근저당 설정 같이 들어가요. 대부분의 경우 한 90% 이상이에요. 그죠? 진짜 현금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근저당 설정이나 아주 드물게 전세권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겠죠. 거의 안 해주지만. 그죠? 자, 종류는 크게 토지에 관련된 것과 건물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법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그쵸? 토지 등기부등본 따로, 건물 등기부등본 따로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최악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있어요. 그런 거래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발생할 파장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면 매수자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죠. 우리나라에 진짜 많은 거. 집합 건물 있어요. 대표적인 거 뭐예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두 개 다 떼어봐야 돼요.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설정 안 잡혀 있는데 토지에는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집합 건물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나 분양상가는 이게 애매한 게 토지 하나에 건물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쭉 여러 소유권자가 전유 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만약에 각자 토지 등기부등본, 각자 건물 등기부등본 띄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손실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등기부등본 떼어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세 가지가 있죠?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세 가지 있어요. 뛸 때 보면 세 가지 중에 선택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 띄면서 여기서 아무리 조회해봐야 안 나와요. 그죠? 네.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떼어봐야 됩니다. 근데 집합건물의 특징은요.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데 만약에 그 땅을 갈랐다 칠게요. 그 위에 졌잖아요. 12층에 사는 사람하고 1층에 사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내 땅이야 이거 싸우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죠. 다 어디 가질라 그랬어? 출입구라든지 뭐 도로에 가까운 땅이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쓸모도 없는 다툼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토지 지분을 줍니다. 뭐 전체 200제곱미터 중에 당신의 지분은 20제곱미터만큼이야. 그게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요 부분 20제곱미터가 내 땅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죠? 그냥 지분. 이 중에서 비중이, 네 거 비중이 이만큼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예시 생략하겠습니다. 이 정도야, 뭐. 건물 예시, 그죠? 그 다음에 집합의 경우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순서가 어떻습니까? 표제부가 나오는데, 표제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전체, 건물 전체가 먼저 나와요. 건물 전체. 왜? 여러 세대가 있잖아요. 건물 전체가 1층에 몇 제곱미터, 2층에 몇 제곱미터에서 쭉 나오죠. 그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나오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건물이 지어지는 전체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거가 아니고, 이 건물이 지어지는 전체 토지 면적이 얼마인지, 이 건물이 지어지는. 이해되시죠?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내 거가 나오겠죠. 전유 부분. 전유 부분도 순서는 건물이 먼저 나와요. 네 거 건물은 그 건물 중에서 17.76제곱미터야. 그게 네 거야. 그 다음에 토지도 전체 토지 중에 179.5분의 11.23만큼 지분이 네 거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 놓고 갑구, 을구 나오겠죠. 그죠? 이건 똑같아요. 토지 등기부등본이나 건물 등기부등본하고 똑같겠죠. 소유권과 관련된 거, 소유권 위의 거. 그죠? 자, 공통점 차이점은 뭐예요? 다 찾아봤으니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집합이든 아니든 일반이든. 그죠? 그래서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 면적이나 층수 이런 것들. 갑구에는 소유권과 소유권 분쟁 사유들이 적혀 있고요. 을구에는 소유권 위의 권리를 표기한다. 이건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뭐라 그랬어요? 일반 건물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집합 건물은 건물 등기부등본에 그냥 토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건물 전체, 그 다음에 토지 전체, 건물 전유, 토지 지분 이렇게 다 나와 있다. 그래 놓고 갑구 을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발급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법원 등기소 가서
열람하거나 발급하시면 되죠. 물론 요즘에 보니까 무료로 떼어볼 수 있는 데가 좀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정보를 보니까. 그런데 예, 뭐 조회를 해보거나 뭐 고객 매물이 나와서 살펴보는 건 그런 걸 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돈 보내기 전에는 저는 법원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거 700원 아깝지 않아요. 몇 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고객 입장에서. 그거 한 번으로 신뢰를 잃으시면요, 영업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 실수는요, 내가 10년 동안 이 아파트 단지에서 열심히 공들여서 신뢰를 얻었는데 한 번 사고 나잖아요. 그 동네에서 영업 못해요. 소문 금방 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스스로가 힘들어요. 내 스스로가 힘듭니다. 선생님들처럼 선하신 분들은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돈 보내기 전에는 저는 법원 등기부등본 사이트를 이용하셔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